안녕하십니까. 역사 칼럼니스트 황인입니다. 4월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이것은 T.S. 엘리어트라는 시인의 황무지라는 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황무지라는 시는 굉장히 긴 시인데 그 중에 한 구절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유럽이 초토화가 되고 난 후에 상황에 대해서 쓴 시입니다. 황무지. 그래서 황무지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왜 4월이 잔인한 달이냐면, 죽은 땅에서 1차 세계대전으로 다 초토화가 돼서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겨울이 더 따뜻했고 4월은 잔인한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꽃피워야 하는 우리에게도 4월은 잔인한 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4월은 정말 눈물이 나도록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사성어를 통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역사가 만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중국의 첫 왕조는 은나라입니다. 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은 주왕입니다. 주왕은 달기라는 여자친구와 함께 나라를 망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왕과 달기는 맨날 연회를 열어서 술 마시고 놀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의 음식 창고에는 고기가 마치 숲을 이룬 것처럼 주렁주렁 달려있고, 또 술은 연못처럼 그렇게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주지육림입니다. 네, 주지육림인데, 이들은 이렇게 확보해놓고, 술과 많은 안주를 확보해놓고, 실컷 놀아보자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 때가 나라 안에 식량이 넘쳐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때였으면 무슨 상관이었겠습니까마는 백성들은 굶주림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맨날 그렇게 연회를 베풀고 노는 동안에 정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정말 굶주림에, 그리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거기서 엄청난 고초를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노느라고 나랏일을 안 돌보면 생각 있는 대신들이 와가지고 간언을 하겠죠. 전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극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왕들이 신하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전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주왕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 근데 나 잘 안 들리거든? 그러니까 여기 가까이 와서 이야기해. 그런데 주왕하고 달기 커플이 놀고 있는 그곳과 신하들이 있는 곳 사이에는 깊은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리가 하나 있었죠. 그런데 구리기둥으로 된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리기둥은 시뻘겋게 늘 달궈져 있었고, 그리고 또 기름칠까지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심이 아주 굉장히 강한 그 신하의 경우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 구리 기둥을 넘어오죠. 넘어오면 당연히 뜨겁고 미끄럽고 하니까 밑으로 떨어져서 죽지 않겠습니까?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주왕하고 달기 커플은 와 재밌다 깔깔깔깔 쟤 저렇게 죽네, 사람이 타 죽을 때는 저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또 술안주거리로 삼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죠. 아니, 건너오라니까 왜 거기서 죽어, 그렇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에 태워 죽이는 형벌을 우리 포락지형이라고 합니다. 이 포락지형, 주지육림과 포락지형이라는 말이 전부 이 은나라의 주왕 시절에 나온 말입니다. 또 충성심이 깊지 않은 신하는 건너오기를 포기하겠죠. 그냥 그러든지 말든 난 몰라 할 만큼 했어. 그리고 가버리겠죠. 어쨌든 간에 이 주왕과 달기는
잔소리를 하는 신하들의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잘 놀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왕은 은나라를 망해먹었죠. 주나라의 모왕이 와서 주왕과 달기를 죽이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은나라를 이렇게 망해먹은 주왕 시절에 만들어진 또 하나의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소개드릴 고사성어입니다. 자, 그것은 상저옥배라는 말입니다. 상저옥배 한자를 먼저 풀어보면 코끼리 상자에 젓가락 젓자에 우리 구슬 옥자죠. 옥자에 그릇 배자, 술잔할 때 건배할 때 그 배자입니다. 그래서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상아로 된 젓가락과 옥으로 된 그릇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왕이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왕자일 시절에 어느 날 나 상아 젓가락 하나 만들어줘 라고 신하들한테 매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신하 중에서 기자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 우리나라의 기자조선이라는 걸 세운 바로 그 기자라고 합니다. 이 주왕의 삼촌이었다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 듣고 이제 나라가 망했구나 라고 통탄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왕자라도 상아젓가락 같은 사치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마 원칙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명색이 한나라의 왕자인데 상아젓가락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이 그렇게 통탄할 일이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시의 그릇은 톡이입니다. 톡인데 식사를 할 때 젓가락이 상하면은 톡에 긁히면서 상하는 재질이 무르거든요. 그럼 금세 닳아버리겠죠. 그러면은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상하로 먹을 수 있는 옥으로 된 그릇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옥으로 그릇을 만들면 거기에 담길 또 진귀한 음식이 또 있어야 되죠. 또 이런 옥 같은 그릇이라던가 그런 젓가락이 놓일 그럴듯한 식탁이 또 있어야 될 겁니다. 또 거기에 입고 나올 또 멋있는 옷도 있어야죠. 우리 하나를 사면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 그냥 저 핸드백만 하나 살 거야 라고 했는데 그 핸드백 그냥 입고 있던 옷에다가 들었더니 안 어울려. 그 옷도 사야죠. 그 다음 뭡니까? 신발도 사야죠. 화장도 해야죠. 헤어스타일도 바꿔야죠.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결국은 이 상아젓가락 하나를 만들면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호화로운 궁전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화로운 궁전을 짓는 거는 국가 재정을 고갈시키는 아주 주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은 도탄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인 겁니다. 그래서 왕자일지라도 상아젓가락을 쓰지 못하게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하로 젓가락을 안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 작은 일부터 원칙에서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얘가 보채니까 왕자니까 하나 만들어주지 안 되는 겁니다. 안 만들어주는 거는 안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까짓 거 하나 어기면 어때? 그거 가지고 큰일 나겠어? 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다른 이야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상인이 낙타 한 마리를 데리고 사막을 건너고 있었어요. 사막을 건너다 보면 사막에서 밤을 새워야 되는 일도 있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사막은 일교차가 큽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비치지만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서 굉장히 춥습니다. 이 상인이 이제 1인용 텐트를 치고 자고 있는데 밤에 낙타가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 저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머리만 그냥 놓고 자게 해주세요. 텐트 안에. 이 주인이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바닥에서 자고 있고, 머리 위로, 자기 위로 이렇게 머리가 들어와도 자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머리만 놓아라. 좀 잘만하니까 또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 저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혹 하나만 더 넣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주인은 텐트 바깥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있고, 낙타가 텐트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처음부터 아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냉정하게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인간이고 주인인 나는 텐트 안에서 자는 것이 원칙이고
낙타는 텐트 바깥에서 자는 것이 원칙이야. 그러니까 머리도 안 돼. 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왕 시작한 김에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동네 아파트에 아파트 관리비를 한 2년 가까이 못 낸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도 관리비지만 관리비 몇백만 원 됐죠, 벌써. 근데 그 과태료가 뭐 몇 달치 관리비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기야는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전기, 수도 이런 거를 끊습니다. 전기는 최소 전기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불 켤 수 있고 밤에 불 켤 수 있고 그 TV 한 대 정도 켤 수 있는 정도의 최소 전기를 넣어줍니다. 거기에 전기밥솥이라도 하나 꽂으면은 바로 두꺼비 집이 내려갑니다. 왜 TV는 볼 수 있게 해주냐면 이 재난 상황이 있을 때 TV라도 봐야지만 바깥의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뭐라 그러나요?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런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아파트마다 그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대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세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관리비를 못 냈는데 이자든 원금이들을 좀 감면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건 너무 안 그래도 어렵게 사는데 너무 숨통을 죄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듯, 얼핏 보면 그 대표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려운 거는 그 집만이 아니죠. 만일 그 세대한테 감면 혜택을 주면 앞으로 수많은 선처를 바라는 세대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그 선처를 악용하는 세대도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자기네는 고급차 몰고 고급 빌라에 살면서 이혼까지 하면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불쌍한 사람 외면합니까? 그런 경우는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도와주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은 절대로 깨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동대표가 한 달치 관리비라도 내주면 되는데, 근데 아마 개인 돈 내자 그러면은 그 사람 내가 왜요? 그러고 아마 안 낼 겁니다. 되게 원칙을 깨자는 사람은 자기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들거든요. 자, 작은 물구멍이 큰 물구멍이 돼서 누굴 무너뜨릴까봐 그걸 막고 있었다는 네덜란드 소년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가 사실은 없었던 이야기다, 꾸며낸 이야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꾸며낸 이야기든 사실이 있었던 이야기든 간에 그 교훈, 작은 구멍을 방치하면 큰 구멍이 돼서 둑이 무너진다는 교훈은 변함이 없습니다. 원칙을 무시하면 수많은 떼쟁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떼쟁이들로부터 역습을 당하게 됩니다. 8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도 안 되는 거 한번 해주면 다음에 또 반드시 그 앞에 해준 걸 가지고 시비거리로 삼습니다. 지난번엔 된다 그러고 이번엔 왜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칙을 무시한 예외에 발목을 잡히고 그로 인해서 큰일을 그르친 사례는 역사에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문제에는 양보나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미우니까 마구 잡아 가두고 저 사람은 내 편이니까 그냥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원칙을 무시하다 보면 그로 인한 재앙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해악을 입히게 될 겁니다.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대개 처음에는 그게 큰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까짓 것 좀 안 지킨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어? 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마련입니다.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는 하지만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것이 젓가락 한 개를 만드는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말이죠. 융통성과 유연성도 원칙 안에서 허용돼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